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실무 이정화입니다. 네, 이제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와 다음 주차에 걸쳐서는 2주 동안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요,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종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어르신들께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대 그러면 뭔가 때리거나 뭐 묶어두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만 가하는 것을 학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학대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제때 도움을 주지 않는 거, 방임 같은 거, 이런 것도 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 아니라 노인 이제 인권 예방 교육이죠. 단순히 학대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권까지 존중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힘만 가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리지 않고 뭐 이것만이 학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지 않거나 우리 유기와 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절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시점에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학대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학대 그러면 때리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가 학대를 받고 있어도 학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은 단순히 종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학대인지도 몰랐던 그런 학대를 예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거죠. 인권 그러면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인권보호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의 인권보호, 사회복지시설과 인권입니다. 먼저 의의를 볼게요. 사회복지는 원래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죠.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종사자의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요즘에 케이블 TV에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후원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와닿는 광고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때로는 국내에도 어려운 어린이가 많은데 저렇게 굳이 해외에 가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 국내에 좀 어린이를 돕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광고에서 보면은 전 세계의 어린이가 사람답게 사는 거 바로 사회복지의 가치인 거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성별이라던가 인종이라던가 종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시사 프로에 보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던가 강금 폭행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정신장애인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계시는 치매라든가 이렇게 파킨슨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노인들이 계신 시설에서는요. 자신이 지금 뭐 학대를 받았다, 인권 유린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신고하실 수가 없어요. 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는 노동이 재화를 만드는 뭐 볼펜을 만들거나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대면 서비스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기분이 좋을 때는 별거 아닌 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네,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죠.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뭐 아침에는 기분 좋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지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은 복지권의 실현이며 사회복지제도는 복지권을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보통 뭐 생명, 자유, 평등,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현실화시키는 바로 현장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근본 정신이 어찌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간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가장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될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꾸만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왜 특별히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냐? 첫 번째는 인권 의식의 어떤 확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권을 권리로 이제 인식하는 과거에는 그냥 뭐 이제 뭐 제가 어릴 때 혹은 뭐 제가 태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두 발의 자유화가 없어서 머리가 막 길면은 잡아다가 그냥 막 강제로 깎게 하고 밤 몇 시 이후에는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도 이게 인권이 유린되는 건지 뭔지도 그냥 모르고 나라에서 그냥 하라면 따랐다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인권이 유린되는 거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그걸 통제할 수 없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집회의 자유다 뭐다 자꾸 말이 많죠. 인권 의식이 이제 확산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다운 생활권의 권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장애인들은 과거에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그냥 감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도 국가의 한 사람의 그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권 의식이.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처를 요구하는 거죠. 뭐 노인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늙고 병들고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내 인권이 유린되고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당연한 이제 권리로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변화라던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게 됐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요. 외부와 단절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도심에 위치를 해서 외부에서 면회가 자유롭다던가 아니면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인권 침해가 한계가 있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발견되고 그런데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평가는 그 시설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과거에는 종교시설, 뭐 교회의 목사님이라던가 아니면 신부님, 수녀님, 뭐 스님 이런 분들이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그냥 특별하게 자격 없이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을 모셔다가 먹이고 입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미인가시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식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 신앙인으로서 인류를 사랑하고 그냥 그 모든 종교가 전부 다 그런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 희생, 뭐 헌신, 섬김 다 이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신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미인가 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원래 사회복지 정신에 맞게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전수조사 여기에 지금 어떠한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떤 입소자가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여기에 종사자의 나이대는 어떻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떻고 비용은 어떻고 이런 거를 시설 평가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뭐 조부모님이 시설에 입소를 하신다면 어느 시설에 보내야 될지를 고민하시겠죠. 그럼 우린 제일 먼저 인터넷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디가 어떻고 그런 정보들을 알죠. 바로 이것들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 시설 평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용해 본 결과 이렇더라라고 적어 놓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인권보호 지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앞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왜 인권이 중요한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특별하게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보호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5월 23일자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전부 다 포함이 되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등 노인이 있는 곳에는 다 있는데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노인이 지금은 병들고 약해서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만큼 이루어 놓으신 분이고 또 과거에 이분도 왕성하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병들고 그랬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시설에 있으면요, 과거에 막 고위직 공무원이셨던 분, 혹은 뭐 과거에 교사, 이렇게 나름대로 명예를 가지고 계시고, 또 돈도 굉장히 많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치매 걸려가지고 기저귀 차고 계시고, 혹은 이렇게 막 소변줄 차고 계시고, 아니면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네, 연세가 지금 막 90 몇 살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젊었을 때에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었어도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은 하지만 치매라는 이런 질병들이 뭐 관리한다고 또 안 생기는 병은 아니잖아요. 모든 질병들이 관리를 잘해도 생길 사람은 생기고 관리를 안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비록 모습이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또 남은 삶을 이분들이 회복되고 완치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현재의 생활에서 현재의 어떤 질병에서 더 악화되지 않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나름대로 그냥 그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확 나아가지고 회복되고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아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쪽이 편마비가 왔다. 그러면 마비 오지 않은 쪽은 더 이상 마비가 오지 않게 잔존 능력, 그 마비되지 않은 한쪽으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은 하게 두시고요. 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편마비가 온 상황 속에서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보호 지침이 왜 제정이 되었느냐? 인권보호 지침이 이게 안 되니까 제정이 됐겠죠. 먼저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예요.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겪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거든요.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의학과 보건이 발달하여서 고령 인구는 늘고 있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전체 인구가 는다면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를 이제 안 낳기 때문에 고령화 지수가 올라가죠. 정부에서는 인구 고령화 사회 대책팀을 발족했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서 저출산 고령화를 이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됐죠.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왜 지구가 늙고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제가 어릴 적에 일본은 장수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식단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산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회 같은 거. 또 소식을 내요. 적게 먹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일본에 대한 방송들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만학도 분들은.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장수하는 국가다.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일본은 장수하는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본은 노인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거예요. 10명 중 2명은 노인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예요. 초고령까지는 아닌데 얼마 안 남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인들은 계속 장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장수가 축복은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병든 채로 기저귀를 차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욕창 생기면서 오래 사는 거는 절대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권 유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어쨌든 우리도 이제 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데 노인 문제를 남의 나라 문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노인의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거권을 보호하고 보호의 사각들을 해소해야 되고 노인이 오래 사는데 뭐 빨리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계신 노인들 더구나 몸도 불편하시고 이런 노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살 집, 또 대부분 한국 사회는 젊었을 때 자식 장가 보낸다고 논밭을 다 파시고 또 자식 사업한다고 혹은 대학 그 등록금 마련한다고 다 논밭을 파세요. 그래서 정작 당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보호의 어떤 사각지대. 젊어서 회사에 다니셔가지고 국민연금을 계속 내셨다면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없으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또 신체적,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물론 가족이 케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족이 케어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노인 가운데에는 비교적 경증이거나 건강하신 노인은 너무 무료한 거예요. 노인 어떤 일자리라던가 아니면은 노인의 어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 뭐 젊은 친구들은 PC방을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하지만 노인분들은 여가 문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이성 교제에 대한 통로도 굉장히 좁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자. 노인도 뭔가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누릴 권리가 있고요. 또 몸이 아팠을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뭔가 법으로 제정해야겠다. 또 이분들이 건강에 취약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분을 몸이 불편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개념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비록 입소에 계시지만 그분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시설 운영자, 종사자, 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노인복지 실천 현장을 가시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참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존중하면 좋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실제로 시설 현장을 가게 되면은 1대1 케어가 아니잖아요. 노인마다 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려면 굉장하게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라. 사회복지가 잘 된 국가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본땄는데 이거에 대한 인력 대비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권 유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학교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만 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봤고 또 기관장으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라고 가르치지만 사회복지 현장을 가면은 그 이용자의 인권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력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은 10명일 경우에 4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10명을 4명이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2교대, 3교대를 돌리다 보니까 10명을 2명이 케어하거나 뭐 10명을 1명 이렇게 케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 10명을 2명이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10명을 한 4명이 딱 케어하면 맞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려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사회복지사는 100명당 1명이에요. 정말 100명당 1명이 근무를 하려면 그냥 걸려오는 전화 받고 오시는 분 인사만 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숨만 쉬면 돼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 초기 상담, 입소 상담, 욕구 평가, 급여 제공 계획, 뭐 사례 관리 이런 거 다 하려면 100명당 1명은 택도 없다는 거죠. 제가 해봤는데 일 잘하는 복지사가 한 40명, 30명 정도 담당하면 맞아요. 그렇게 해도 정말 숨가쁘게 하루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법을 좀 고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의 인권을 좀 보호하자라고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방임도 노인 학대예요. 도움이 지금 필요한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비두는 거죠. 근데 그게 도움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일손이 막 너무 바쁠 때는 일일이 응대를 못할 때가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인력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회복지사가 100명당 1명이면 되는데 누가 그거를 2명, 3명을 뽑겠냐는 거죠. 저희가 어르신이 160명이었거든요. 그럼 사회복지사가 2명이면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저희 사회복지사가 5명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바빠요. 5명이면은 33명씩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32명인가? 그렇게 맞는 건데, 그래도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인권 보호를 하고 제대로 사회복지를 하려면 30명당 1명은 정말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노인설에 와 계신 노인들은 치매나 뭐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등의 질환으로 신체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안전관리 이런 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밀착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지금 나왔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인권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네,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을 했겠어요.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네,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앞에 PPT에 실었는데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뭐 시설 내 외부의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재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뭐 행사할 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그 이외에 되게 많아요. 비난이나 뭐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불편을 뭐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소유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너무 내용이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현장을 가시게 되면 혹은 실습을 다녀오신 분들은 약간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러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실습을 가셨거나 혹은 TV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호자들은 아니 묶어둘 거면 그냥 집에서 묶어두면 되지. 내가 왜 입소 비용을 내면서 시설에까지 맡기면서 묶어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치 못하게 묶어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르신이 피부 질환이 굉장히 심한데 너무 가려워서 밤새 긁으세요. 그러면 긁다 보면 손톱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손에다가 장갑을 끼워요. 우리 왜 전기 오븐 사용할 때 끼는 왜 그 벙어리 장갑 있죠. 네, 그런 거를 낍니다. 혹은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소변줄, 도뇨관을 차고 계시는데 그게 불편하시고 이물감을 느끼니까 잡아 빼세요. 근데 이 도뇨관은 우리 그 요도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가면은 끝에 이렇게 풍선이 뽕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 빼다 보면은 피가 나고 요도가 파열되세요. 비위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콧줄로 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비위관 하시는 분도 코를 통해서 직접 위로 영양을 공급을 하는 건데 이거를 빼다 보면 도뇨관도 마찬가지고 비위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뺐다 꼈다를 반복하면 감염이 되거든요. 그럼 더 큰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빼려고 하는 경우 또 식사를 못 하셔서 혹은 질병 때문에 수액을 맞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 수액 맞으면 팔에 고정해 놓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싫어갖고 잡아 빼시는 분 계세요. 이런 경우는 묶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시설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데 기저귀의 대변을 보시면 똥을 누시면 똥을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입으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묶어야 된다고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이게 무조건 그냥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묶어서는 안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묶을 때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긴급성. 지금 막 급해요. 두 번째, 절박성이에요. 세 번째, 뭐 비대체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동의서를 받고 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요. 또 이제 뭐 자기결정권, 우리 노인 요양시설 평가를 보면 평가 문항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오는 환자복이 아닌 자기 옷을 입고 싶으면 자기 옷을 입히라는 문항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옷을 어르신이 사복, 자기 옷을 입고 계시면은 특히 주말에 이제 뭐 면회 오시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단체로 오셔갖고 우르 나가실 때 섞여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계시면 어르신이 실종이 됐을 때 옷이 환자복이니까 빨리 발견이 돼요. 그런데 사복을 입고 계시면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전화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이 도어락이라고 하죠. 번호키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갈 때는 그냥 딱 누르면 나가고 들어올 때는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잖아요. 시설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런 어르신들이 치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못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꼭 교회나 성당에서 단체로 우르르 특히 주말에 아무래도 주말은 이제 원장도 없고 사회복지사도 없고 근무 인원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10명, 막 8명 이렇게 면회를 왔다가 우르르 가시면서 그 틈에 문이 열렸을 때 딸려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환자복을 입고 계시면 면회 오셨던 분이 나왔다가 환자복 입은 분이 같이 나오니까 어머 어르신 들어가세요 하고 들여보내주는데 사복을 입고 계시면 그분이 환자인지 보호자인지 방문객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에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잘 발견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려면 어르신에게 사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항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따라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사복을 입으면은 네, 혹시 실종됐을 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떡하냐? 상의와 하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환자복을 입혀라. 네, 분명히 하나 정도는 뭐 두 개 다 입든 뭐든 그건 어르신이 안 입겠다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상의나 하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환자복을 입히자. 그래야 발견되고 구분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 가시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세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인권보호하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시게 되면은 그만큼의 인력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사회복지사를 100명당 1명으로 만들지 말고 아예 그냥 법으로 50명당 1명, 30명당 1명으로 규제를 해놓고서 사회복지사가 정말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100명당 1명으로 해놓고서 뭐 무슨 욕구 평가를 하고 무슨 사례 관리를 하냐는 거죠. 100명당 1명인데. 정말 뭐 걸려오는 전화 받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 여러분, 네, 참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현장이 그렇다는 거죠. 시설생활노인 권리를 위한 윤리 강연입니다. 네, 이것도 뭐 역시 되게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뭐 많은데 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냥 머릿말만 넣었어요. 첫 번째,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무료하시니까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하도요. 시설 안에서만 계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고구마 순을 다듬는다던가 빨래를 갤 때 같이 하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다가 다른 보호자가 보고서 어머 왜 어르신한테 일을 시키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네. 저희 커피 자판기를 놨었는데
자유롭게 드시게 했더니 커피를 낮에 드시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한을 둬야 되죠. 생활 노인이 시민으로서 노인이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차별하거나 감금하거나 방해하거나 강압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역시 시설 내에 들어와 계셔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적, 언어, 심리적, 성적, 재정적 착취, 방위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가족의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잘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화는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호자들이 싫어하세요. 어르신들 맨날 전화 한 통화만 해줘, 전화 한 통화만 해줘 이러고 맨날 원장님 공중전화 한 통만 놔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설에 입소하실 때 핸드폰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수시로 보호자님께 전화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어르신 저 어르신 빌려줘서 요금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반입을 하시고 아니면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대부분 그냥 가져가세요. 왜냐면은 어쨌든 가정 내에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시설에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시설 내에서 전화를 드리거든요. 굳이 이렇게 어르신이 하지 않으셔도 이런 부분들. 네.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인 학대라던가 인권 유린을 당하는데 노인 스스로가 이게 지금 인권 유린인지 학대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종사자에 대한 어떤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에게도 이것이 학대입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개별적인 욕구에 맞게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되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노인이 어떤 약을 드시려고 할 때 이 약이 노인의 건강 상태, 현재의 질병에 명백하게 해롭다.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금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종사자에게 일정한 교육, 직무 교육 이런 거를 부여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고요. 입소 비용이 미납이 됐다는 이유로 어르신을 퇴소시키면 안 됩니다. 저희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입소 비용을 미납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가 되면서 제가 원장님 이러이러해서 뭐 언제 드릴게요 혹은 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냥 잠수를 타신 거예요. 자, 이래도 노인을 퇴소시키면 안 돼요. 이건 노인 학대예요.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면서 밀려있는 입소 비용은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다는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예요. 깨끗하고 존중받는 느낌,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뭐 돈요감, 비위관을 뺀다던가 어떤 노인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제한을 두면 안 되고요.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인 거죠. 가족 관계에 문제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에 부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두 분인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비밀 보장의 권리, 통신의 자유, 전화 같은 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과 현장은 달라요. 막상 보호자들은 자꾸 어르신이 시설에서 전화 오면 싫어하십니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우리 시설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무조건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한다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일단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라던가 중풍, 뇌경색, 뇌졸중 등 인지가 명확하시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소유 재산을 일단은 반입을
되도록 안 합니다. 반입을 하신다고 할 때는 분실돼도 괜찮은 거 이런 걸 많이 하죠.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네, 노인들이 불평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건의함을 화장실에 두어서 노인은 물론이고 노인의 보호자가 방문했을 때에 익명을 통해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참여에 대한 권리. 프로그램이라던가 혹은 뭐 밖에 나가는 거, 외박, 외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입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들 있죠. 뭐 입소 비용이 어떤 거라던가 이달의 행사가 어떤 게 있다던가 이런 것들. 또 자기결정권, 본인이 참여하든 말든 의료 진료를 받든 말든 목욕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 인권 보호의 핵심인 바로 학대 예방 및 개입 지침입니다. 우리가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대인 것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먼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서 시설 운영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학대라는 것이 때리거나 꼬집거나 뭐 목을 조르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학대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도움이 필요하는데 의도적으로 방임을 한다던가 유기, 그냥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죠. 이런 거 전부 다 학대라는 겁니다. 때리고 꼬집고 해야지만 학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문화해야 되는 거죠. 또한 종사자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때리고 꼬집고 그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무시해도 이것은 학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서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학대는 종사자에게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이러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흔한 예로 기저귀 케어 하는데 어르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확 베껴갖고 하는 거, 그거 학대입니다. 대부분 분이 그 학대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주무시는데 기저귀를 케어하려고 확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어르신이었는데 주무시다가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데 아랫도리를 확 벗기니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신 거죠. 이거 분명히 학대거든요.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시든 아니시든 말씀을 해야 돼요. 어르신 제가 기저귀 케어 좀 할게요. 여기 좀 벗길게요 라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리 기저귀 케어를 해도 어르신의 곤히 잠드신 시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변을 보셨든 대변을 보셨든 잠을 못 잘 만큼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 직원이 초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확 그냥 벗기셔가지고 한번 놀랬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시설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에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당 1회, 즉 1년에 4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종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노인, 입소자에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이러이런 거 당하면 학대예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은 또 종사자끼리의 종사자가 아니라 입소자끼리 노인끼리 또 학대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우리 왕따라 그러죠. 대놓고 왕따 시키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로비에 TV를 놓고 이렇게 소파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2대를 놨어요, 항상.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한
그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것을 굉장히 민망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모이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TV 시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놓고 막 이렇게 소파에 앉으시려고 그러면 저리 가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거 학대예요. 이런 것들 교육을 해야 돼요. 학대 당하는 분은 물론이고 학대를 한 분에게도 이거 학대임을 알리고 시설 내에서 단체 생활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 알려야 됩니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우리는 의무신고자예요.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또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왕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요양시설도 텃세가 있으세요. 보통 초창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나중에 입소하신 분을 따돌리세요. 이런 경우들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치료나 요양의 목적 외에는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외에는 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빨래를 개는데 내가 좀 같이 개일게 한다던가 고구마 순을 다듬는데 나도 이거 잘하는데 이러면서 함께 하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노인이 원치 않는데 이거를 시킨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거랑 묶어서 할게요.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은 학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으세요. 아유, 어르신이 정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어르신이 치매인데 어떻게 아세요? 이런 말들 있죠. 또 그리고 아이 다루듯이 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아이 다루듯이 자상하게 하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애기한테 하듯이 어르신 맘마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또 협박. 어르신 이러면 밥 안 드릴 거예요? 나가시라 그럴 거예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학대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저귀 교체 시 성적 수치심. 아니 뭐 치매 노인이 뭘 한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치매라는 것이 기억은 사라지지만 느낌은 남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때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수치심을 느꼈다는 그 감정, 느낌은 남는다고요. 사라지는 것은 기억이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훌륭한 케어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둬야 돼요. 그래야지 남아있는 기능마저 쇠퇴하지 않게 하려면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 두고 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면은 보조해주는 정도로 도와주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는 훌륭한 케어자가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제일 심하죠.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르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시기 위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가 발견이 됐어요. 먼저 우리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의함, 신고함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실에, 남녀 화장실에 보통 놓거든요. 자, 그런데도 학대가 발생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학대
의무 신고자예요. 신고가 우리는 의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제재가 있겠죠.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서 건의함과 신고함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는 사실을 목격해왔을 때 혹은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 노인학대 예방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 129 혹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시설에서는요, 동료가 학대를 하는 게 발견돼도 신고는 고사하고 그러지 마요 선생님, 이거 노인 학대요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우리는 학대 신고 의무자지만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저 동료가 노인 학대를 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떻게 또 같이 일하는데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신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노인 학대예요라고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어르신, 그분은 좀 그렇게 묶어놔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신고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선생님 그거 노인학대예요. 그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라고 최소한 얘기는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같이 동조를 하죠. 아우 저 어르신은 혼 좀 나야 돼. 이러면서 그거 학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신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조사와 사정을 합니다. 첫 현장 조사에서 시설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이게 신고되고 한참 있다가 아니라 즉시, 또 왜냐면 놔두게 되면 계속 학대에 노출되거든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학대의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를 각각 분리해서 면접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때로는 학대를 받은 노인이 그 학대를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몸에 보면 흔적이 남아있죠. 멍이 들어있다던가 맞은 것 같이 어디가 부었다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많은 연구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학대 행위자 1위가 가족이에요. 그 중에도 아드님이에요. 아들. 이제 아무래도 뭐 며느님이 모시기 힘드니까 이제 막 아드님에게 뭐라고 하나 보죠. 가장 많은 게 아드님이고요. 뭐 두 번째는 딸이나 혹은 배우자. 그리고 보통 3위, 4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보통 이제 학대자가 아들인 경우는 집에서 케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학대자가 아들이 많은데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보통 3위나 4위예요. 아들이 가장 많고 뭐 그다음에 배우자 혹은 뭐 따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거든요. 우리는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번 수업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의 가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는 보호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학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피해 노인, 학대 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재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제 경험상 대부분은 학대를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만큼의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인격이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대가 일어나느냐? 너무 과도한 노동량으로 지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걸 질문하고 그러면 지치게 되거든요. 저희 시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회부돼서 아침 일찍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이유인 즉슨 뭐였냐? 저희 이제 법인 내에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이제 직원 조회를 간단하게 하고 어르신 라운딩을 돌거든요. 어르신이 160명이면 160명을 다 일일이 돌면서 야간 사이에 있던 내용을 보고받아요. 뭐 A 어르신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주무셨습니다. B 어르신은 밤새 열이 났습니다. 뭐 C 어르신은 잠을 못 주무시고 배회를 했습니다. D 어르신은 설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한 2시간 동안 라운딩을 돌거든요. 그럼 이제 오전 시간이 다 가는데 저희 법인 내에 있는 다른 시설 원장님이 보고를 봤는데 어르신의 볼이 얼굴에 뺨이 부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부었느냐 물어봤더니 야간 근무자가 하는 말이 넘어졌대요.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다칠 부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CCTV 돌려보자 봤더니 11시, 밤 11시 57분부터 12시 2분까지 5분 동안 학대가 일어난 거예요. 온돌방에 계신 어르신이었는데 저희가 야간에도 주무실 때에 화장실을 가시거나 이러는 분 때문에 불을 아예 깜깜하게 끄지 않고 이렇게 좀 약하게 미등을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녹화가 되면 다 녹화가 되죠. 근데 온돌방인데 미등을 켜놔야 되는데 이제 미등을 켜놓고 이제 카메라 이렇게 좀 지켜보고 뭐 직원이 일을 하면은 어르신이 불을 끄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녹음은 안 되고 소리는 녹음이 안 되고 행동만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라고 하면서 다시 불을 켜놓고 가요. 뭐 어르신 이거 불 끄시면 안 돼요라고 처음엔 좋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갔더니 또 어르신이 일어나서 불을 끄세요. 그러니까 또 그 직원이 또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불을 켜요. 그렇게 한 4-5번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어르신을 확 밀어버리더니 올라타고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그게 다 카메라에 찍혔어요. 근데 그럼 그 직원이 신입 직원이었냐? 아니에요. 거의 1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퇴직을 강요받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밤 12시였잖아요. 이미 하루 종일 근무하고 몸이 지친 상태였다는 거죠. 거기에 자꾸 이제 어르신의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종사자가 너무 과도한 업무에 쌓여 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어르신이 치매가 있고 그래도 막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요. 같이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자, 그런 경우는 저는 빨리 밖에 나가서 기분을 전환시키고 오라 그래요. 케어를 옆 사람에게 맡기고 그런 상황에도 꾹꾹 참고 미련 맞게 어르신 케어하고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기분 좀 전환시키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매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냥 이유 없이 때린다거나 혹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욕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뭐 2년 전년이 아니라 뭐 네 애미 가죽을 벗겨버린다 막 이런 욕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쁘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욕을 들으시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전 밖에 나가서 좀 환기시키고 기분 전환을 하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너무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시킨 거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점검하고서 우리가 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학대 사례의 진행 정도와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 정도를 보고서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지 이렇게 뭐 근무 조건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대가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효과적인 개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인권 보호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의 실태와 인권 침해 발생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권 실태인데요. 일단은 저는 아무튼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실태가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인권 실태 혹은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사실 속상하죠. 이번 주차 강의 처음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이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용자들은 취약계층인데 그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와서까지도 큰 소리 치지 못한다면 네. 자,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기회와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교육훈련이나 이런 건 하지 않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시설에 비해서 개인 운영 시설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그리고 소규모에서 혹은 미인가 시설에서 많이 있죠. 그럼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이 사태를 알기 위해서 제가 노인복지시설만 넣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의 실태를 한번 넣어봤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성 관련 차별, 폭력, 강간, 윤간 이런 게 많이 발생하죠.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폭행을 해도 신고를 할 수 있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와 상담했는지는 50% 이상이 못했음. 네.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장애인 혹은 정신장애인들 또 노인들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노인들은 학대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자신이 받은 어떤 그런 처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권 유린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나 여성 장애인들은 우리 가끔 막 뉴스에 나오죠. 여성 장애인을 동네 남자들이 다 성폭행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뭐 같이 가서 하진 않았겠지만 한 여성 장애인은 아버지도 성폭행을 했고 아들도 했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두 번째는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실태입니다.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는 주로 정신과 관련 시설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환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환경적 요인과 수익과 관련된 시설 운영자의 부도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 연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착취해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계속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외부에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아직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고 뭐 신안에서 그 신안 마을 염전 마을에 뭐 사람을 감금해 놓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침해는 왜 발생하느냐? 첫 번째로는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시설 이용자의 선택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의 대상일 뿐 이용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지금껏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본인의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신지체라든가 지적 장애라든가 혹은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집에서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24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다고 해도 몇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함께 사는 가족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실 수가 없어서 시설로, 수용시설, 입소시설로 모시는 거예요. 거의 다 중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분들을 보호해주는 것만 너무 감지덕진 거예요. 또 시설 이용자들은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대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너네들이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잖아 라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돌봐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인고시설이 많다는 거. 미신고시설, 미인가시설. 보통 이제 종교단체에서 박애정신, 희생정신, 섬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거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죠. 1996년까지 일제 정비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마무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실종 아동들을 못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미신고 시설, 미인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도입한 이유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래 본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것을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몇 명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원인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보통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정당하게 뭘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고시설은 매년 관할 시군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문서 위주로만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면담이라는 항목이 생기긴 했는데요. 보통 2015년, 16년 요때만 하더라도 기간평가는 다 그냥 서류로만 했어요. 서류만 가지고서는 인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직원을 통한 면담 이런 게 항목이 생겼고요. 기관 평가를 할 때도 너무 행정서식 위주의 평가만 한다는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이용자에 대한 면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겼죠. 또 이제 인권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서도 차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설 평가에서 받은 등급에서 한 단계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A 등급을 받았으면 B가 되는 거고, B가 되면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인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으면은 그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은 이게 되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고 조심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설 운영자의 비도덕성입니다. 인권 침해의 중심에는 대부분 시설장이나 관리 운영자가 있죠. 이들은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이나 희생, 봉사로 인식하고 그만큼 전문성이나 자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죠. 우리는 집에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에 오시는 분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나 아니면 안 될 사람들 내가 지금 걷어주고 내가 보호해주잖아,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전문성도 없고 자질도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선진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기관장, 시설장의 마인드가 아니신 분도 많이 계세요. 한때 노인 장교양보험이 생기면서 노인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을 때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 할 거 없으면 사이버로 사회복지 공부해서 공동생활 가정, 구인시설 이런 거를 차리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대더라. 노후에 먹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없이 그냥 은퇴하고 할 거 없으니까 사이버로 사회복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기관을 운영하시려고. 저도 사이버에서 강의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내가 나이 먹어서 할 거 없으니까 사회복지나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자격 기준,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운영 마인드가 아니면 과감하게 운영을 못하도록 해야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인권이 유린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운영자의 시설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학대라던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은 전혀 몰랐는데 직원들이 그랬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기관장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시설 운영의 폐쇄성과 비민주적 운영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시설의 위치가 지역사회에서 동떨어져 있으며 일반 시민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거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장애인들 혹은 정신지체인들 시설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니거나 정신지체 어떤 그런 분들이 다니는 것들을 싫어하니까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시설을 못 세우게 하죠. 그러면 자꾸만 동떨어진 산속에 숲속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 운영이 폐쇄성이 되고 뭔가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요즘에 거의 요양시설은 도심에 주택가에 있죠. 그래서 퇴근하고 출퇴근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발견되니까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요. 나무 숲이 우거진 데 정신병원 딱 있는 곳이 있어요. 딱 봐도 혹은 사회복지시설 무슨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데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은 자연스럽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죠. 산속에 있으니까 누가 자원봉사하러 오지도 않을 거고요. 비민주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꼭 이용자들이 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냥 시설이 개방적이어서 자원봉사가 온다던가 면회가 자유롭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자꾸 뭔가 일이 발생하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어르신이 멍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갈 때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가 되는데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직원과 이용자 대표, 후원자 대표 등 시설 이용에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 등 또 실질적인 인사들이 시설 운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무슨 어용노조처럼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설 운영회가 봤더니
시설에 이런 점이 열악하고 혹은 종사자 인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들을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운영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시설 운영을 좀 개방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형식적 법 집행과 시설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징벌을 할 때도 우리 영화 도가니 이런 걸 보면요. 뭐 여러 번 탄원이 이루어져 있고 했는데도 법을 다루는 사람과 뭔가 유착이 되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생활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운영상 비리 등이 탄원서가 계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정기평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평가를 통해서 시설 이용인들의 인권들이 보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무원들과 유착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실적 위주의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권리의식의 부재입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인권교육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시설 생활자들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6가지를 봤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설장과 종사자의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 사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밥벌이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딴 거 하셔야죠. 사회복지 운영을 해서 정말 법대로 운영하시면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회복지사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시는 거.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장사를 하셔야죠. 다른 걸 하셔야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밥벌이의 수단, 은퇴하고 나서 할 거 없는데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면 꽤 벌이가 괜찮대. 그래서 너도 나도 이거를 운영하려고 오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장사를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어떤 그런 명예는 가지면서 뒤로 입속을 챙기는, 차라리 그냥 그거보다는 떳떳하게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당당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을 가시게 되면 진짜 마인드가 아닌 기관장도 많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거길 나오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대부분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다는 거죠. 네, 정말 이게 다른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목회를 안 하시고 그냥 취직을 하셨어요. 자기는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래요. 근데 목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회를 그냥 안 하시고 취업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참 솔직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욕심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당하게 사회복지를 하면, 정당하게 목회를 하면 돈을 못 버는 게 맞거든요. 우리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에 당연하게, 당당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사태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면 되겠느냐? 첫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만들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요, 국제사회복지사연맹 여기에 가입하여서 국제사회의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로의 접근 방식에 동참하였고, 최근 정부도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2006년도에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구체적 행동 강령인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까지는 이게 지금 인권이 지금 유린되는 건지도 몰랐다고요. 이렇게 인권이 보호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식도 없었어요. 내가 정당하게 주장해야 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도 침해받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고요.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인권 침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것들을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 파트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여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징벌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인권 분야를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설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잘못하면 막 부모님한테 빗자루를 맞고 뭐 회초리를 맞고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외국에서는 아이를 함부로 때리지 못한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양육이라는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버르장머리를 잘 키우는 거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 자식일지라도 함부로 때리지 못하죠.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학생 생활 규정의 학생 인권 침해 내용을 개정하고 성학대 아동 치료 지원 등을 강화했다는 거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는데 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아동이 원치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때려도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동들은 그렇게 부모가 자기를 때렸는데도 부모하고 분리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꼭 분리하지 않고도 이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부모와 같이 있겠다고 하는 저 아이를 보면서 참 진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겠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노인인권 분야입니다.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를 위한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노인학대자 신고 의무제 및 긴급 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아까 우리 한번 같이 공부했지만 학대가 일어나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즉시 개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학대자와 피학대자를 분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대임에도 학대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귀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거,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 그거 학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임하는 거 학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는 고사하고 최소한 우리 동료가 학대를 하면 선생님 이거 학대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서 같이 학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어르신은 한번 혼나봐야 돼. 저분은 저렇게 한번 묶여봐야 돼. 이러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 이거 학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학대자가 되고 있다고요. 또
학대를 지금 방임하고 있는 학대 방임자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인드. 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왜 하시는지, 왜 노인복지 실천 현장을 가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분야 볼까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죠. 또 뭐 그 이외에 장애인 인권 헌장 같은 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여성 장애인, 여성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성폭력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제 건강한 여성일지라도 비장애인일지라도 여러 남성이 힘으로 제압을 하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특히나 지적 장애인들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 장애인들은 어떤 뭐 피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타 인권 관련 법적 체계인데요. 우리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치매가 있다고 해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해서 인간답지 못할 대우를 받을 권리는 아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만난 노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제가 아침마다 직원 교육을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같은 직원에게 케어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가 아마 보일 겁니다. 식사 케어할 때 한두 숟가락 드시고서 아이 나 안 먹어 이러면 그냥 바로 식판을 치우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였다면 한두 숟가락 드시고 나 안 먹어 그럼 바로 식판 치울 건가요? 엄마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시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대한다면 학대가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 같이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부모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부모였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내가 빨리 좀 감정을 추스리고 기분을 전환시켜서 이 자리를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부딪힐 수 있는 충돌의 위험을 좀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 분에게 좀 케어를 부탁하고서 잠깐 바람을 쐬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 들어올 때의 그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쭉 아동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그 법에 따르면은
어찌 되었든 그런 모든 시설들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또한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누구든 그 인권을 침해받거나 학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이든 불황인이든 아니면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해서 시설에 맡긴 아동이든 누구든 간에 아까 우리 헌법에 나왔죠. 그냥 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꼭 노인이 아니어도 만나는 이용자들 우리가 결코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도 인간으로서 다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현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아동으로 가시든 장애인으로 가시든 뭐 노인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본 과목 첫 시간에도 우리 노인시설의 족보를 제가 알아가자며 사회복지사업법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권 침해 등 현저한 불법 부당행위 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재직 중에 시설 이용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법인 시설 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훈련에 인권 관련 훈련이 포함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 관련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인권 교육을 강화시켰다고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학대뿐만이 아니라 노인학대라는 것은 인권보호의 하나의 그냥 줄기일 뿐이에요. 학대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거에 저희가 동의서를 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으면 아동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네, 성범죄에 대한 이력이 없다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인권, 물론 인권은 반드시 성에 대한 문제뿐만은 아닌데요. 학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현저하게 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네, 무엇보다도 일단은 같이 일하는 종사자들이 제일 먼저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도 잘 안 할 뿐더러 이것이 학대니까 자중해 주세요라는 말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가 스스로 좀 권리의식을 가지고 맞아, 나는 학대 신고 의무자야라는 마음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제도를 마련했으면 두 번째는 탈시설화와 개방화 정책의 확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부적절하게 입소된 시설 생활자를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지역사회 내에 있는 요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시설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동향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는 입소자가 있거든요. 경증이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이 몇 시간 케어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보호를 통해서 영위해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얻다가 집어넣는 걸 좋아한다고요. 집어넣고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경증이신데도 굳이 시설에 모신다고요.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시설에서 케어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대신에 정말 중증이라든가 장기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만 우리 시설에 모시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시설 평가의 목적은 우수한 몇 개 기관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을 설립자 개인 소유가 아닌 지역사회의 공유물로 인식하는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시설 운영의 개방화, 정보, 프로그램의 개방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외부인을 시설로 초청하는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시설 내에 입소자가 외부로 나가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인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자꾸 외부에서 오게 되면은 시설 내에 꼭 학대가 아니어도 인권 침해가 아니어도 어떤 부당한 것들이 밖으로 소문나게 되겠죠. 그럼 뭔가 그것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관리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해야겠죠. 많은 인권 문제가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강화입니다. 종사자는 물론이고 입소자까지도 이게 지금 내가 인권 침해를 받고 있구나, 학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게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권교육은 점점 강화될 거고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본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에 말씀드렸죠. 아동보호에 대한 어떤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 인권보호도 시설 내에 입소하신 노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주차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첫 시간이 끝났죠. 이번 시간에는 인권보호에 대해서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7주차 강의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체든 혹은 지적으로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물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안전사고도 있지만 정말 순식간에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빈번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기관에서 워낙 소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사고가 아니라 당하는 이용자는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기관은 법적인 그런 소송이라는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